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칸트의 윤리학이다라는 제목을 써놓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칸트의 윤리학 이런 제목을 하나 써놓고 시작할게요. 됐나요? 칸트의 윤리학?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책에서 아마 25번 문제군요. 25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번 문제 보시면 윗글에 표제와 부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표제와 부제라고 하는 것들은 제목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러한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건지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표제와 부제라고 하는 제목을 묻는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 그래서 핵심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들을 반드시 골라봐야 돼요. 그래서 핵심 문장이 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문제를 미리 풀어보셨을 거라 짐작하고요. 혹시라도 지금 실시간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만약에 뒤늦게 수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수업을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문제를 안 풀었으면 괜찮으니까 잠깐 멈춰두시고 좀 늦게 듣더라도 문제를 풀고 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좀 늦게 하셔도 괜찮으니까, 아니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부탁인데 부디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을 들으시면 그게 훨씬 더 여러분 도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문제를 풀었다 가정하고 읽었다 가정하고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은 바로 요 단어들이에요. 동정심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고 칸트의 의견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표제라고 하는 것들은 제일 대표될 수 있는 제목이고 부제는 부가적인 제목, 부가적인 설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일단 동정심과 칸트란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3번과 4번은 절대 답으로 고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제와 부제의 문제 나왔을 때 그냥 이런 얘기도 좀 들어있는 것 같고 이런 얘기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럼 대부분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뭐를 제목으로 골라야 되지? 이런 고민이 될 때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보시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동정심과 칸트가 제일 많이 나온 단어니까 이따가 답을 한번 체크해 볼 때 요거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본문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하면서 볼 거니까 여러분도 함께 정리를 해가시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일단 칸트의 윤리학에서 도덕적이란 말은 오로지 행위자의 순수한 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만을 뜻한다. 그러니까 칸트의 얘기가 중심이라는 거죠. 칸트의 네모가 쳐져 있어야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처음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순수한 의지는 그러니까 칸트가 바라보는 도덕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순수한 의지에서 비롯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리 좀 하나 사정을 좀 두고 들어가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요 칸트가 동정심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동정심이라고 하는 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정심이라는 게 늘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건 되게 좋은 건데 예전 선생님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지하철 같은 데서 가난하보다 약간 조금 거지처럼 노숙자분들을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난하고 좀 이렇게 빌어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불쌍한 마음에 이제 돈을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죠. 선생님도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근데 그렇게 넣어 주었더니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아침에 분명히 돈을 5,000원 정도를 주고 대학 시절 때 갔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귀갓길? 하굣길이겠죠? 집으로 돌아오는데 똑같은 장소를 지나는데 아까 내가 아침에 도왔던 그 아저씨가 다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분명히 아까 오전까지는 다리를 못 써서 기어다니는 아저씨였거든요. 근데 그냥 다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돗자리를 들고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저 아저씨 분명 아침에 못 움직이지 않았나? 근데 되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나가더니 그 아저씨가 유유히 지하철 밖에 나가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차가 없고 가난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못 돕겠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저 사람은 되게 일하기 싫어서 그냥 빌어먹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동정심이라고 하는 거는 늘상 동일하게 발휘될 것 같지만
어쩔 때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불쌍하지 않게 느껴진다면 안 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정심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돌아와서 다시 돌아올게요. 칸트는 어떤 게 도덕적인 행위니? 라고 물어봤을 때 순수한 의지에서 비롯되는 행위가 필요하대. 그럼 순수한 의지가 뭔데? 그 순수한 의지는 다른 어떠한 목적이나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그것이 옳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 거지이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하는 게 옳은 행위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들은 다 도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옳은 행위니까 행하는 마음씨, 이게 순수한 의지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행위이기 때문에 해야 돼라는 거죠. 우리 앞서 칸트 얘기를 어디서 했었냐면 앞쪽에서 칸트는 이성적이다라는 얘기를 앞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쪽에서 칸트에 대한 얘기를 살짝 언급하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칸트는 같은 마음씨라도 그것이 마음의 자연스러운 이끌림인 경향성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한, 경향성이라는 게 뭔지 알겠어요? 마음의 자연스러운 이끌림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걸 거예요. 거기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한 그것을 도덕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고 봤대. 그럼 얘들아 봐. 순수한 의지에 따라 행하는 게 도덕적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경향성에 따라 행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를 갖지 못한대요. 그렇다면 이 경향성이라는 말은 순수한 의지와는 조금 상반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통할 수 있는 의미가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잠깐만요. 지우개 좀 갖고 올게요. 네, 지우개가 없어서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경향성에 대해서 그럼 칸트는 좋지 않게 생각을 하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칸트가 도덕적이란 의문을 던졌고 이것은 순수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순수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것이 곧 도덕적인 거니까. 그런데 순수한 의지와 반대되는 말이 뭐였냐면 경향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경향성에 따라 행하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그러면 경향성은 비도덕적인 마음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겠죠. 일종의. 자,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정념을 억누르고 의무감에 따라 선을 행할 때에만, 그럼 이 의무감이라는 게 뭐예요? 해야 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잖아요. 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감이라는 게 뭐랑 통하는 거냐면 바로 순수한 의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순수한 의지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의무감이에요. 의무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슨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간에 그냥 해야 하는 것, 그게 의무감이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의무감에 따라 선을 행할 때에만 그 행위가 참된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정리하죠. 칸트는 도덕적인 행위를 뭐라고 봤냐면 순수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행위만 도덕적이라고 봤어요. 근데 이거를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경향성에 따라 행하게 되면 그것은 옳은 행위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의무감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거니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도덕적이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단락의 주제는 칸트가 본 도덕적 행위의 정의가 무엇이냐? 의무감에 따라 해야 된다. 정념은 올바르지 않다. 그럼 여기서 칸트는 경향성도 좋지 않다고 보았고 정념이라고 하는 것도 둘 다 부정적인 의미로 바라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순수한 건 플러스로 보았고 의무감도 플러스로 보았지만 이 두 개는 마이너스인 모습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어려운 내용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가봐야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럼 넘어가 보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선한 일들을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의무감보다는 기꺼이 하고 싶은 경향성에 따라 행한다는 거죠. 그럼 경향성에 따라 행하는 것은 칸트가 보기에 좋지 않은 마이너스 성향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올바르지 않은 거다. 비록 경향성이 이기적인 성질을 가지며 악한 결과를 지향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모든 정념과 경향성이 예외 없이 이기적이거나 악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념과 경향성 그 자체가 항상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 경향성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어떤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향성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뭐 안 일어나는 것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훅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따라 왠지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들어서 이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건 그럼 나쁜 행위냐? 그건 좋은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성이라는 게 때로는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칸트는 그러한 경향성에 대해 말할 때는 그것의 차이를 완전히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향성이라는 것 혹은 정념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을 거다. 그렇지만 그 좋은 면이 있든 나쁜 면이 있든 칸트가 보기엔 둘 다 아니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참된 도덕적 가치를 가지려면 어떠한 경우에도 경향성으로부터 비롯되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해요. 경향성은 안 돼. 정념 no.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단락의 주제는 칸트가 본 참된 도덕적 가치의 조건은 뭐냐? 경향성이 없어야 돼요. 그죠? 첫 번째, 칸트가 바라보는 참된 도덕적 가치의 조건 1은 뭐였냐면 순수한 의지에서 발현되어야 돼요. 의무감에서 발현되어야 돼요. 그 두 번째 단락에서는 대신 경향성이라는 거에 의해서 하는 건 때에 따라 좋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칸트가 보기엔 에이 그래도 아니야. 항상 동일해야지. 어떻게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향성이라는 게 정념이라는 게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어? 말도 안 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플러스로 보고 있는 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잘 기억해요. 자, 넘어가서 3단락이에요. 경향성에 대한 칸트의 비판적인 입장은 동정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두드러진다. 그렇다면 동정심이라고 하는 건 순수한 의지와 경향성 정념 중에 어느 쪽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위와 아래 중에? 대답해 보셔야 돼요, 입으로는. 자, 여기에 있는 밑으로 이어져야겠죠? 이쪽과 연결되는 게 아마 동정심으로 가야 할 거예요. 그죠? 요렇게 파악해 보자면 아마 칸트는 동정심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봤겠구나를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왜? 칸트의 비판적인 입장이 동정심에 대해 얘기할 때 두드러진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경향성에 대해 칸트는 안 좋게 봤거든요. 근데 동정심에 대해 말할 땐 더 두드러지는 거니까 더 동정심을 안 좋게 봤겠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는 순수한 의지는 자유롭고 자율적이다. 아, 이쪽에는 순수한 의지가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얘는 자유로운 거야. 그리고 자율적인 거였어. 이러한 모습을 가진 게 순수한 의지. 그런데 동정심이라고 하는 건 수동적이고 맹목적이래. 이 동정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동적이고 맹목적이야. 수동적이란 말의 반대는 우리가 능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순수한 의지란 자기의 의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동정심은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생기는 마음, 좀 수동적인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의지와 동정심을 서로 이렇게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리하네요. 즉 동정심은 철저히 수동적인 정념으로서 그때그때만 동정심이 정념이래. 정념은 안 좋게 봤잖아. 그러니까 이 동정심을 마이너스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감각과 상황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감성적 느낌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그럼 감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서잖아요. 따라서 동정심이라고 하는 거는 감성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3단락의 주제는 뭐라고 볼 수 있냐? 동정심에 대한 누구의 의견이냐면 칸트의 의견이잖아요. 따라서 동정심에 대한 칸트의 비판을 담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글이에요. 뭐 철학이라서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알고 보면 별거 없어요. 앞쪽에서 참된 도덕적 가치의 행위란 무엇이냐? 순수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
근데 때에 따라 사람들은 경향성을 가지고 행할 때가 많다. 하지만 이 경향성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정념에 의해 행하는 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다. 때에 따라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니다. 이거와 유사한 건 동정심인데 동정심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했죠? 이제 4단락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자, 칸트는 이처럼 동정심이 수동적인 정념인 까닭에 그러면 칸트는 수동적인 건 좋지 않게 본 거예요. 말을 뒤집어 보자면 능동적인 자세, 스스로 주체적인 자세를 좋아하는 거지 수동적으로 당하는 자세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수동적인 정념인 까닭에 고유한 원칙이 없대요.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할 건 이때 고유한 원칙이라는 게 앞에서 무엇과 통하는 말일까?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순수한 의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순수한 의지와 같은 그러한 고유한 원칙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원칙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죠. 요거는 특징이 고유한 원칙이 없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키워드들만 잘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동정심을 느끼느냐, 그리고 얼마나 강한 동정심을 느끼느냐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 이 보편적인 원리라는 게 바로 이 고유한 원칙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이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우연적인 조건들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항상 동일하게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경우에 따라 우연적인 조건들에 따라 달라진다니 이게 무슨 도덕적인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무원칙과 맹목성,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동정심은 원칙이 없어 그리고 맹목적이야.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치?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원리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덕성의 근거라고 소박하게 믿는 동정심. 그러니까 흔히 그런 거잖아.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정심이잖아요. 거지를 보면 불쌍하잖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사람들이 쟤는 되게 비도덕적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 마음은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정말 착한 일을 하네. 정말 도덕적인 일을 하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동정심이 실제로는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의 원인으로 기능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동정심이라는 것이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행위를 유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정심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겠죠. 그죠? 자, 4단락 주제는 칸트가 동정심을 비판한 이유가 써 있는 거예요. 동정심 비판한 이유가 뭐죠? 원칙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원칙을 따지면 피곤해요. 원리 원칙 따지는 것만큼 피곤한 일이 없죠. 이거 왜 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야. 이거 이렇게 좀 하면 안 돼요? 안 돼. 원칙상 그럴 수 없어. 좀 유두리 좀 봐주세요. 에이, 원칙이 어긋나니까 안 됩니다. 너무 딱딱해 보이고 삶이 되게 부드러운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도덕적인 행위를 판단할 때는 그렇게 유두리 있게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칸트는 동정심을 계속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동정심을 꼭 기억하세요. 5단락 가보죠. 자, 칸트에 의하면 이 경향성에서 비롯된 동정심,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었죠. 우리로 하여금 눈앞에 보이는 대상에 집착하도록 한다. 자, 방금 봐요. 4단락 끝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의 원인으로 동정심이 작용한다고 했어요. 근데 무엇인지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하겠죠. 보죠. 동정심은 그것이 강렬해지면 격정이 된다. 그러니까 동정심이 강렬해지면 격정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격정이라는 것들은 격한 감정의 줄임말이 될 수 있겠죠. 격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 동정심이 격정으로 변해버리면 그것은 이성의 제어를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성의 제어를 벗어나게 되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성의 제어를 벗어나게 됐다는 것들은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인 거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성적인 규범을 벗어난 동정심, 이성을 벗어났으면 이제 감정적이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로, 즉 비도덕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동정심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동정심이 이리로 넘어올게요. 격정이 되면 바로 비도덕적인 행위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강렬히는 격정 얘기하고 이성의지에 벗어났다고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순수한 의지라고 하는 건 이성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는 밑에 있는 이 동정심이라는 것들은 감성적, 감정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두 개를 비교해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해가 안 될까 봐 예를 들어주나 봐요.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자기 눈앞에 있는 모든 여자에게 강렬한 동정심으로 사랑을 느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 일부 다처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취할 수는 없어요. 모든 여자가 결혼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이 남자가 동정심이 가득한 남자야. 근데 길을 지나다 보니까 정말 불쌍해 보이는 여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불쌍하군. 나와 결혼해 주겠어? 좋아요. 결혼했어요. 근데 길 가다가 저 여자도 불쌍해 보여. 불쌍하군. 나와 결혼해 주겠어? 나와 결혼해 주겠어? 나와 결혼해 주겠어? 이렇게 해서 불쌍해 보이는 10명의 여자들을 다 결혼하자라고 얘기를 했다 쳐봐요, 여러분. 그러면 그 10명의 여자들과 결혼하는 이 남자의 행위가 과연 올바른가? 생각해 봤어요? 선생님, 많은 여자들을 거두어준 거니까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준 거 아닌가요? 이건 도와줬다는 차원보다는 너무 일시적인 그런 마음? 그냥 나도 모르게 격한 감정이 들어 그 사람 불쌍하게 결혼해버린 거잖아. 근데 그 행위가 과연 모든 사람들을 부인으로 삼은 것이 좋은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 법적으로 일단 불가능하고요.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왜 그런 거냐면 이 동정심 때문에 사랑을 느꼈다. 이건 되게 일시적인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죠? 동정심이 통제 불가능한 여기 나와 있네 격정으로 나타났어. 격정이 되는 순간 비도덕적이 된다면서 그의 사랑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결코 도덕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처럼 칸트는 동정심이 부도덕한 정념이 아니지만 무슨 얘기예요? 동정심이 부도덕한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심 이꼴이란 말이 좀 이상한가?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죠? 자, 동정심과 정념이 똑같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야. 다시 말해서 동정심은 곧 부도덕한 정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심 자체가 되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런데 이 동정심이 요 안에 수동성과 맹목성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로서는 도덕적인 근본 원리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정심 자체가 부도덕하냐? 그건 아니지만 이 동정심 안에 들어있는 수동성과 맹목성이라는 말이 결코 이 동정심을 좋게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네요. 동정심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건 수동성과 맹목성이라는 거. 이 수동성과 맹목성이라는 거, 특히 이 맹목성이라는 게 뭘로 연결되냐면 격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잘 파악해 두시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지막 5단락인데요. 주제는 동정심이 도덕적 행위의 근본 원리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게 써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동정심이 도덕적 행위의 근본 원리가 될 수 없는 이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칸트가 계속해서 동정심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거고요. 이 칸트가 동정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동정심이라는 게 결코 도덕적인 가치에서의 진짜 좋은 행위의 근본적인 근거가 될 수 있냐? 그건 아니겠구나라고 본다는 게 이 글의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 파악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 글은 칸트의 윤리학에서 도덕적 행위란 무엇인지를 설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도덕성의 근거라고 소박하게 믿는 무엇이 실제로는 자,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핵심 뭐니까? 당연히 동정심이겠죠?
실제로는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의 원인으로 기능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자, 왜냐하면 칸트에 의하면 동정심은 정념에 의한 경향성으로 어떻고 어때서 문제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봤죠. 어떻고 어때서? 저기 보여요? 그치. 수동적이고 들어갈 말? 미음 맹목적이란 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동정심은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게 이 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정리. 주제는 뭐냐? 동정심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 요거는 잠깐 멈춰두시고 적으신 다음에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수업의 장점은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멈춰두시고 적을 수 있다는 거. 그죠? 자, 의미, 조건, 비판적인 입장, 견해. 그래서 결국 이 글은, 이 독서글은 칸트의 윤리학에 설명하는 동정심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구나. 요것만 잘 체크하시면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정리 다 했고요.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만 하면 될 것 같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25문제예요. 우리 아까 동정심과 칸트가 들어가지 않으면 3번과 4번 답이 될 수 없다라고 아까 말씀 이렇게 드렸죠. 자, 그러면 일단은 동정심과 칸트 중에 무엇이 더 핵심어냐? 뭐가 핵심어예요, 여러분?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 칸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칸트가 말하는 동정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표제라고 할 수 있는 제일 큰 제목, 중심 제목에는 동정심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1번은 답이 될 수 있겠고요. 2번은 경향성에 대한 칸트의 입장, 경향성이 중심이 아니잖아.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죠. 5번, 동정심이 도덕적 행위의 근본이 될 수 없는 이유. 요거는 맞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부제가 뭐냐? 일단은 동정심의 수동성과 맹목성, 이게 제일 중요한가? 아니면 도덕적 행위의 근본이 될 수, 뭔지 알겠죠, 여러분? 이 글은 동정심이 도덕적 행위의 근본적인 원리가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첫 번째 문제에서 시작했던 거잖아요. 수동성과 맹목성이라고 하는 건 그것의 속성에 대한 걸 마지막에 설명한 거지, 전체 맥락을 아우를 수 있는 건 진짜 도덕적인 행위의 근본 원리가 뭐니?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잖아. 그럼 답은 몇 번이냐면 5번밖에 될 수 없다는 걸 체크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럼 26번 가볼까요? 자, 보기를 활용하여 윗글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를 물어보네요. 자신이 어떤 사람의 고통에 대해 얼마나 큰 동정심을 느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의 객관적인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다. 앞에서 얘기했던 건 똑같은 거네요. 그죠? 절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인 감정에 의존하는 거니까 경향에 따라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경향성에 대해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의 큰 고통보다 좋아하는 사람의 사소한 고통에 대해 훨씬 더 큰 동정심을 느끼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관적인 감정에 의존한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얘들아, 이거죠. 보편적인 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없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1번. 동정심의 크기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서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가야겠죠. 동정심의 크기는 자극의 크기에 비례한다. 자극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말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두 번째, 동정심을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 원리가 없다. 얘네, 여기 있네요. 보편적인 원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아마 2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에 동정심을 억누르고 의무감을 선언행하자 믿는 사람들이 있다. 5번에 수동성 지닌다. 이거는 이 본문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답은 2번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27번 문제예요. 자, 갑은 을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었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글인데요. 여러분이 을이라고 생각해봐요. 되게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돈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추울 날 여러분한테 돈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이제 여러분한테 오고 있어요. 열심히 돈을 벌었으니 이 돈을 얼른 갚아야지. 친구야, 좀만 기다려. 내가 지금 너한테 빌렸던 500만 원을 갖고 집에 가고 있어. 얼른 가서 갚을게. 그리고 열심히 집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네 집으로. 그러다가 갑자기 거리에서 한 거지를 우연히 보게 돼요.
그리고 추위에 떨며 애처롭게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불쌍해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거지의 모습은 갑의 감성을 자극했어요. 자, 지금 요 얘기는 이성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거죠. 갑은 주체할 수 없는 격렬한 감정. 아까 이거를 우리가 격정이라고 표현했죠. 격한 감정. 그래서 격렬한 감정에 이끌려. 아하, 이게 지금 동정심이 격정에 빠진 거네요. 결국 이거는 동정심이 격정에 빠지면 비도덕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을에게 갚아야 할 돈을 거지에게 주고 말았어요. 친구가 전화하겠죠? 야, 집에 과자 왔니? 야, 근데 어떡하지? 왜 무슨 일 있어? 저기, 너한테 돈 갚으러 가는 중이었는데, 중간에 너무 불쌍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한테 500만 원을 줬어. 그럼 여러분은 뭐라 하겠어요? 그래? 야, 친구, 역시 너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친구구나. 좋았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통 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500만 원 당장 써야 돼서 돈 좀 갚아줘라고 얘기했는데 그 돈이 있어야 나도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 친구가 나한테 돈을 갚으러 오다가 이런 사유로 돈을 안 갚았다 생각해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왜 거기에다 줘? 나한테 줘야 될 돈인데. 이건 원래부터 이 사람이 항상 거지를 도와준 것도 아니고 갑자기 거지를 보자마자 주체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욱하는 마음이 아니라 약간 충동적으로 이런 일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적 행위라 볼 수 없다라는 거니까. 그럼 이제 1번부터 적절한 거 판단해 보는 거예요. 1번. 원칙이 없이 정념에 의해 이끌린 행위이므로 도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치, 얘들아? 그치. 무원칙이잖아. 원칙이 없는 거잖아. 이건 지금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원칙이 없는 상태잖아? 그럼 답은 1번이네. 바로 나왔네? 2번. 순수한 의지가 바탕이 되어 나타난 행위다. 순수한 의지는 언제든 변함이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든 마음이니까 순수한 의지는 아니죠. 3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도덕적 행위라 할 수 없다. 의무를 이행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격한 감정에 휘둘린 게 중요한 거였죠. 4번이요. 거지가 처한 힘든 상황과 분위기에 이끌린 행위이므로 도덕적 행위다. 이런 거에 이끌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도덕적이지 않죠. 그렇죠? 5번에 거지의 어려움을 도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이므로 도덕적인 행위라고. 도우려는 목적이 있으면 도덕적이에요. 도덕적인 행위가 되려면 칸트는 뭐라고 그랬죠? 순수한 의지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원리 원칙에 따라 해야 된다고 설명했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5번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독서를 다 끝냈고요. 넘어가서 우리 문법 파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법 파트는 어디냐면 쭉 넘어가서 페이지 57페이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57페이지 오면 수능 필수 문법 오늘은 15차시 강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하고 나면 이제 우리 전체 수업에서 약 4분의 3이 끝나요. 벌써 한 4분의 3이 끝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오늘 수업만 끝나게 되면 앞으로 5번의 수업만 하면 여러분은 이제 수업이 없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는 수요일에 수업이 없죠. 왜냐하면 수능 전날이기 때문에 수업이 없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수업을 하게 되면 되니까 16차시까지 하고 수능 끝난 후에 4번만 수업하면 아마 12월 초 정도에는 이 모든 수업이 종료가 될 거예요. 참고하시면 돼요. 자, 우선 먼저 29번 문제인데요. 29번 문제에 뭐 있냐? 보기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요거 높임법에 관한 문제죠. 여러분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딱 보고서 어디가 높임법인지를 집어낼 수 있어야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나중에 문법을 택했을 때 문제를 바로 풀어낼 수 있는 것들. 자, 선생님이 하나 정리를 해온 게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요건 잠깐 멈춰두고요. 여러분이 필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높임법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본 거고요. 요 정도 아시면 높임법은 다 알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간략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이라고 하는 높임법은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파트가 3개란 얘기예요. 그때 주체 높임이란 무엇이냐? 문장에서 서술의 주체, 즉 주어를 높이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문장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인수가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 밥을 먹는 주체가 누구냐? 인수죠. 그런 걸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주체 높임은 어떻게 실현이 되냐면 주체 높임 선어 말어미 시라는 걸 쓰거나
조사 깨서를 쓰거나 특수어휘 계시다나 주무시다 이런 것들을 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간다 뭐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아빠가 간다 뭐 이런 거겠지만 근데 아버지가 간다라고 쓰면 사실 아버지는 나보다 높은 대상이잖아요. 그럼 사실 높여드려야 정상인 거거든요. 그럼 아버지 가라고 하면 안 되겠죠? 뭐라고 해야겠어요? 아버지 뒤에다가 이 가라는 거는 조사잖아요. 주격조사.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쓰죠. 주격조사란 말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주격조사 깨서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 대신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써야겠죠. 그 다음 여기는 용언에다가 쓸 건데 간다라고 하면 또 이것도 건방져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줄표가 돼 있죠. 그죠? 이 얘기는 앞에도 말이 들어가요. 뒤에도 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들어갈 말은 간이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미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 어미 앞에 들어오는 말이라서 선어말어미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어말어미거든요. 말 끝에 오는 어미. 그래서 여기는 간다를 분해하면 가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요 사이에 저 시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 여기에 시가 들어가요. 그러면 시 니은 그대로 쓰고요. 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주체 높임 선어어머니 시가 들어왔다는 거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서 하나 더 예를 들 거. 아버지께서 잔다라고 하면 자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잔다란 말을 주무신다란 말로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주무신다란 말을 왜 썼어? 이 행위를 하는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주무신다는 말을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수어휘 쓴다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음 두 번째예요. 객체 높임. 자, 객체 높임이란 뭐냐면 문장 속에서 대상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을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객체는 주로 어떻게 실현되냐면 목적어나 부사어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체 높임은 주격조사 깨서를 썼다면 부사어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을 붙이면 부사어가 되잖아요. 대신 여기서는 부사격조사 깨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예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아버지에게 책을 주었다 할 때 뭔가 주었다라고 씁시다. 그러니까 그냥 주다라고만 쓸까요? 편하게. 주다. 나는 아버지에게 주다. 뭐 문제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좀 쉽게 쓰려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 행위를 한 건 나예요. 근데 나는 지금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높이법을 쓸 필요가 없는데 대상이 되는 아버지 있잖아. 내가 하는 행위의 대상은 아버지라는 대상에게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라는 대상은 여기서 말하는 부사어에 해당하죠. 에게란 말이 있으니까. 그럼 이럴 때는 아버지는 높임의 대상이 되잖아요. 나보다 높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을 바꾸면 나는은 그대로 간 상태에서 아버지를 쓰고 여기 있는 부사격 조사를 저 깨로 바꿔주면 되겠죠. 아버지께. 그죠? 그 다음에 주다. 아버지께 주다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뭐라고 바꾸는 거냐면 드리다라는 말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특수어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드리다. 누구누구에게 드리는 거니까 부사어가 앞에 쓰일 수 있겠고요. 자, 모시다라는 것들은 누구누구를 데리고 가다 할 때 쓰는 말인데 데리다라는 말 대신에 모시다라는 말 쓸 수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누구를 보다라고 쓰는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를 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를 보다보다 아버지를 만났다, 만나 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을 쓰게 되면 객체 높임을 얘기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었죠?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여기는 안 써 있는데 실제 시험에 출제할 때 이런 것도 있어요.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1, 2, 3에다가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님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있어요. 이건 전미사라고 해요. 근데 이 님이라는 걸 붙여도 주격조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이 간다 이게 안 하죠. 선생님이 가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이란 말에다가 님을 붙이면 그 선생이라는 주어를 높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면 저 님이란 글자가 주체 높임에 해당하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1번, 2번인데 여기에 3번에 여기도 님이라는 글자를 갖고서 똑같이 객체 높임을 쓸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를 얘기한 거냐면 이거는 선생님께 뭔가를 드렸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선생이라는 말에다가 님을 붙였잖아. 왜?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선생이란 글자에 님을 붙인 거거든. 근데 여기는 께라는 글자는 부사어에 붙이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이 말은 부사어가 되는 거고 부사어는 객체가 되는 거니까 객체 높임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다음 마지막인데요. 상대 높임에 관한 것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대상을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대상을 높일 때 주로 뭘 갖고 하냐면 보조사인 요를 쓰거나 종결 어미를 써요. 요는 쉬워요. 애들 이런 거 많이 하죠. 어린애들 쓸 때 이런 거. 아빠 나 이거 한다요 이렇게 하잖아. 특히 외국인들도 그런 거 많이 써요. 인수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어디서 반말이야? 밥 먹었어? 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끝에다가 요를 붙여주면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 돼요. 듣는 대상을요. 그죠? 내가 너를 존중하고 있어 이런 뜻이죠. 이거 해! 아니라 이거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를 붙이면 상대를 높일 수 있는 말이 되는 거고 근데 상대 높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반드시 높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것도 상대 높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문장엔 다 상대 높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 이제 문제에서는 상대 높임을 통해 높인다. 그러면 이제 높이는 쪽 여기에만 초점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냥 상대 높임이 있냐 없냐를 물어본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둘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다 필기된 상태에서 여기를 여러분 간단히 캡처를 하세요. 캡처 아니면 찍어놓든가. 여러분 찍을 수 없으니까 캡처를 해서 요만큼 잘라가시면 될 거예요. 선생님 여기 옆에 약간 비켜 있을게요. 잘 잘라요. 알았죠? 됐나요, 여러분? 밝기를 좀 밝게 해서 찍으시면 좀 잘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좀 더요. 됐죠?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요. 체크. 갑시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높임의 대상에 대한 문제인 건데 여러분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있을 때 여기서 뭐가 도대체 높임의 대상이냐 높임을 위해서 어떤 말들이 쓰였냐 그걸 찾을 수 없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어떤 말들이 들어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선생님 미리 조금 찾아오긴 했는데 여러분들 미리 한번 좀 찾아보시고 자 그러면 지금 노란색이 보일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됩니다. 보이셨나요?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럼 그날 아버지께서 설거지를 직접 하셨어요. 하나 써볼까요? 아버지께서는 아까 뭐였죠? 주체 높임이었죠. 그죠? 그 다음 직접 하셨어요. 한 건 누구냐면 아버지가 하신 거죠. 근데 아버지는 주어잖아요. 주어를 높이기 위해 쓴 단어 시를 쓴 거기 때문에 하시었어요니까 요거는 주체를 위해 쓴 거죠. 그리고 왜 뒤에 요를 붙였을까?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나보다 높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날 아버지께서 설거지를 직접 하셨어요. 동생한테 이런 말 쓰겠니? 그날 아버지께서 직접 설거지를 하셨어요, 동생님. 이렇게 얘기하니? 아니죠. 엄마, 그날 아버지께서 설거지를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요라는 단어는 듣는 대상을 높이는 상대 높임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선생님께, 우리 아까 깨라는 말은 부사어를 높이는 거니까 객체 높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여쭤. 이건 원래 묻다잖아요. 물어보다.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께 물어보는 거야. 그럼 선생님께라는 얘 때문에 이 말을 지금 높인 거니까 선생님께는 객체라면서 그럼 얘도 객체 높임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다음 디귿이요. 할머니께서 손자들에게 용돈을 주셨다. 할머니께서 얘랑 똑같네. 그럼 주체 높임이겠고요. 그 다음 용돈을 주셨다는 주단대 주시였다가 들어간 거잖아요. 주체네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서 어떻게 올라야 되는 거죠?
기억은 주체도 있고 상대 높임도 있으니까 일단 1, 2, 3, 4, 5번 중에서 여기네요. 주체와 상대가 듣는이라고 했으니까 2번 아니면 3번 답이 될 수 있겠네. 다음 니은은 객체밖에 없으니까 객체 있는 거는 2번 아니면 4번인 것 같고, 근데 이게 맞는 거라며 그럼 답은 2번이네. 그치? 이게 주체니까. 됐죠? 여기까지? 되게 쉬웠죠? 그러니까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선생님 앞에를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이 부분을 미리 머릿속에 담은 사람이라면 이걸 딱 보자마자 깨서 샷, 요 이런 거를 다 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정리 끝. 자, 그러면 이제 30번 문제 마지막으로 풀고 오늘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끝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30번 문제는 금방 끝나거든요. 자, 가봅시다. 30번 문제입니다. 의문의 탈락에 대한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첨가에 대한 걸 얘기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의문의 첨가. 그러니까 교체, 축약, 탈락, 첨가 4개 중에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건데 지난 시간에 첨가는 니은 첨가에 대한 걸 배웠죠. 그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 소리가 이, 야, 여, 요, 유가 올 때 니은이 들어가서 니냐, 녀뇨, 뉴가 된다. 이게 첨가였고요. 오늘은 탈락에 대한 걸 배우는 거예요. 한 의문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걸 탈락이라고 한다. 가령 예를 들어 울가니 크라잉이죠. 내가 운다 플러스 니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 지금 울니? 이렇게 얘기하니? 나 지금 울리가 아니라 나 지금 우니?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울다에다가 보니까 리을이 빠져버렸네요. 의문이 하나가. 리을이 없어졌구나. 탈락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결합할 때 의문이라고 하는 건 자음이나 모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음, 모음 중에 하나가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탈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1, 2, 3, 4, 5번에서 탈락된 게 있는지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공부만 잘 하고 있으면 진짜 쉬운 문제. 자, 볼까요? 집 앞에 있는 싸전집에서 보리 좀 배달시켜라. 싸전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자, 싸전이란 말은 뭐냐면 쌀을 파는 가게예요. 그래서 쌀 플러스 전. 여기에서 온 말이거든요. 쌀 플러스 전인데 싸전인 거 보니까 이 리을이 이렇게 빠져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리을 탈락. 오케이. 됐죠? 2번이요. 선생님, 김 선생님에 이어서 박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저 이어서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 말을 잇는 거죠. 이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말을 잇다 플러스 어서가 결합된 말이죠. 말을 잇어서라고 하지 않고 뭐가 없어졌어요? 시옷을 이렇게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시옷이 탈락된 거라 볼 수 있죠. 맞는 말이네요, 얘도요. 그죠? 다음 3번이요. 소나무. 의외로 쉬운 건데 잘 모르는 케이스 되게 많죠. 소나무는 솔 플러스 나무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솔 플러스 나무인데 여기서 뭐가 빠진 거예요? 리을이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 시가 같은 거 보다가 솔 나오게 되면 소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 플러스 나무인데 리을이 빠져있다. 이거 3개 다 하나씩 빠졌네. 아하, 탈락. 다음에 4번, 5번이에요. 자, 영수는 모교에 와서 장학금을 쾌척해서 칭찬을 받았대. 여러분, 와서란 말 어떻게 쓰는 말이죠? 일단 어디서 기본적으로 온 말이냐면 오다에서 온 말이죠. 오 플러스 아서가 결합된 말. 그래서 오와서가 되는 거겠죠. 자, 와서란 말은 오 플러스 아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서 와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빠진 게 없죠. 그냥 두 개가 만나 하나로 줄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축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로 줄었죠. 축약. 됐나요? 그러니까 단모음 두 개가 만나서 이중모음으로 줄어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축약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축약이라고 안 보기도 해요. 좀 복잡한 의미이긴 한데 왜냐하면 여기 이게 이중모음이잖아요. 얘가 이중모음인데 이중모음이라는 게 뭐냐면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으로 된 게 이중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중모음은 우리가 보기에는 한 글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지만 두 개의 의문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한다면 두 개의 의문이 있고 두 개의 의문이 있으니까 의문은 변함이 없네? 라고 얘기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됐든 이렇게 됐든 얘는 탈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 퍼는 왜 탈락이에요? 퍼의 원래 단어가 뭔지만 생각하면 돼요. 꿈을 퍼주는, 그러니까 퍼는 건 뭔가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퍼는 푸 플러스 어가 되어 있는 말인 거죠. 이렇게. 여기에서 우라는 글자, 이렇게 해서 이 우라는 의문이 탈락을 하게 되면 피읍이 여기 붙어서 퍼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의외로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푸어 하면 퍼가 된다. 아, 우가 탈락했구나. 이거 우탈락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이런 경우는 다 이렇게 돼요. 알겠죠? 자, 답은 4번이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끝입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거 왜 나오지? 이거 괜히 있는 거네. 신경 쓰지 말고요. 자, 오늘 수업 정리했고요. 오늘 여기까지가 15차시 수업이었고요. 지금 좀 원격 수업이긴 하지만 되게 천천히 지금 여러분한테 그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체되긴 했는데 어쨌든 선생님 이 설명 잘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확실하게 여러분 거로 만들고 문법 파트는 선생님이 정리한 것들 아까 잠깐 멈춰두고 정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강의 다 들은 후에 혹시라도 못 적은 것도 있다면 돌려서 다시 듣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링크로 들어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러니까 요 링크 잃어버리지 않도록 단톡방 들어오면 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16차시로 만나도록 하고요. 이번 주말까지 잘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